유기산 검사, 기능의학에서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검사 중에 가장 꽃을 유기산 검사라고 그래요. 유기산 검사가 제일 대표적인 검사일 뿐만 아니라 제일 어려운 검사이기도 하고요. 이 유기산 검사를 이해를 하면은 내 몸의 메커니즘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알 수 있습니다. 말 그대로 이제 우리가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을 먹게 되게 되면은 얘가 우리 몸에 들어와서 결국은 빠져나가요. 그때 이제 적절한 비타민과 미네랄이 있으면은 제대로 소변 배출돼서 나가는데, 대사가 되는데, 만약 부족하다. 그래서 A, B, C, D를 가는데, 만약 이 E인 비타민과 미네랄이라든지 효소가 부족하게 되면은 B가 C로 가지를 못해요. 그럼 B가 많아질 거 아니에요. 얘 B가 결국은 소변으로 나가서 요거를 체크하는 게 바로 유기산 검사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소변 검사를 해서 검사는 괜찮아요. 편하게 할 수 있는데 비용이 좀 세서 그렇죠. 이게 이제 우리 몸에 있는 그 지방, 그 다음에 탄수화물, 단백질 이런 것들이 들어오게 되면 아세틸코에이라는 데를 가서 PCA 사이클을 돌아서 에너지를 생성하게 돼 있어요. 이 과정들을 해서 어딘가 이상이 생기면은 결국은 얘네들이 제대로 가지를 못하고 축적이 된다는 거죠. 근데 이 음식이 와서 여기로 이제 이렇게 내려와서 이 밑에 ATP라는 에너지를 만들게 돼 있어요. 우리가 음식을 먹는 이유는 바로 에너지를 만들기 위해서 먹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에너지를 만들 필요가 없다면 음식을 먹을 필요가 없어요, 사람이. 근데 이거를 통해서 가는데 얘네들이 제대로 가려면 결국은 거기에 필요한 비타민과 미네랄이 꼭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비타민과 미네랄이 5대 영양소에 꼭 필요한 것 중에 하나인 거죠. 최근에는 음식이 오히려 많지 부족하거나 그러진 않잖아요. 그래서 음식을 너무 많이 먹었는데 얘네들이 오히려 제대로 대사가 안 되기 때문에 그 독소가 쌓이고 비만해지고 이래서 다양한 질병이 온다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복잡해요. 이 유기산 검사 자체는 이렇게 이제 다양한 검사들을 통해서 이렇게 나오는데 말 그대로 여기는 지방 대사에 관련되는 거 보면은 이게 이제 패티애시드라고 지방산이 이렇게 됐을 때 보다는 비타민 B2하고 카르니틴이 있어야지 제대로 대사가 돼서 아세틸코에이로 가는 거고요. 이 탄수화물 얘가 이제 글루코즈 당분이라서 이 아세틸코에이로 갈 때 피루베이트, 락테이트, 젖산이라고 하잖아요. 이런 것들이 만약 얘대로 가지 못하고 쌓이게 되면은 우리 몸은 결국은 얘네들로 인해서 문제가 되는 거죠. 이때 필요한 게 비타민 B군이라든지 비타민 B1, B3, B5 이런 리포익 애시드 이런 것들이 있어야지 이렇게 넘어가게 돼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여기 보면 디톡시페이션, 독소제 해독 과정에서 이제 주로 관여하는 게 비타민 B12하고 엽산, 그 다음에 이제 비타민 U, 그 다음에 이제 글루타치온 이런 것들이 제대로 있어야지 이제 독소가 해결이 되고 뉴로트랜스미터라고 하는 신경전달 물질 같은 경우는 비타민 6이 있어야만이 이렇게 제대로 에피네프린, 노르에피린 이런 걸 통해서 가준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 보면은 트립토판, 여기도 비타민 B6가 필요하고 세로토닌으로 간 다음에 얘가 나중에 이제 멜라토닌으로 가서 우리 몸을 보호해주는 이런 각각의 작용들 자체에서 비타민과 미네랄들이 충분히 있어야 되고 마지막 순간 이 ATP, 에너지를 만들 때 코엔자임 Q10이라는 게 있어야만이 이 ATP가 충분히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그냥 쉽게 유기산 검사하면 간단할 것 같지만 이게 총괄해서 나온 게 그 검사가 바로 유기산 검사예요. 내 몸이 안 좋을 때 한 번 정도 해보면 좋긴 해요. 근데 이런 영양학적 검사들 자체가 대부분 다 실손보험도 안 되기 때문에 쉽게 할 수 있는 검사들은 아니라는 게 단점이고요. 우리가 보통 유기산 검사를 통해서 이제 보통 보는 건 뭐냐면은 제일 대표적인 게 이 장내 유산균하고 세균의 불균형이에요. 왜 이런 거냐? 우리가 음식을 먹어요. 이 유기산 검사의 기본은 음식이에요. 단백질, 탄수화물, 지방이라는 음식을 먹어서 결국은 소화기를 통해서 들어오는 과정에서 제대로 된 좋은 게 들어오면은 1차적으로 좋아요. 근데 장내 세균이 안 좋아진 상황, 장내 유산균이 부족하고 유해균만 많아진 상황에는 나쁜 음식들이 들어와요. 그럼 우리 몸이 또 해독이라는 또 장기가 또 움직여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 그 간암 환자라든지 간경 환자들 보게 되면은 얼마 전에 끝났던 다시 했던 그 하얀 거탑에 보면은 김영민 씨가 마지막에 보면은 간성원수 이렇게 빠지잖아요. 그분들이 왜 그 간성원수가 오는데요? 바로 단백질 섭취를 하고 음식을 먹은 다음에 그게 장에서 암모니아가 생성이 돼요. 그 암모니아가 우리 몸으로 들어온 다음에 걔가 이제 간에서 해독을 못하니까 간성원수 양상을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간암이나 간경 환자들이 특히 조심해야 될 게 변비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몸의 가장 중요한 장기가 바로 장이에요. 장만 건강해도
우리 몸은 웬만한 질병들은 다 예방이 돼요. 옛날에 그 어이들이 임금님의 이제 그 방구 냄새라든지 변 색깔이나 변 냄새를 보면서 임금의 건강을 체크했잖아요. 그게 바로 그런 이유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비타민과 미네랄 결핍, 특히 비타민 B군의 이제 결핍들을 보는 게 이거고요. 그 다음에 지방산, 탄수화물, 단백질 대사 이상을 볼 수 있고, 미토콘드리아 내에서 에너지의 생성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를 체크하는 거, 신경 전달 물질 대사, 독소 노출, 해독, 유전성 질환들, 이런 것들을 이제 유기산 검사를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이 유기산 검사에 따라서 기본적으로 딱 검사를 하면 이 사람의 이제 그 이상이라든지 어디가 문제 있는 게 나와요. 그러면 그 문제를 보고 우리는 어떤 해결책을 찾느냐. 첫 번째는 음식하고 식이요법이에요. 이분한테 지금 먹고 있는 기본적인 게 음식이잖아요. 음식이 나쁜 음식을 먹고 있는 건 아닌가. 안 좋은 음식을 먹고 있는 건 아닌가. 아니면 생활 습관에 문제가 있는 건 아닌가 하는 얘기를 합니다. 그중에 제일 좋은 생활 습관은 뭐냐면 우리나라 생활 습관 중에 아는 게 오면은 너무 빨리 먹는 거. 저도 사실은 이게 안 변해요. 인턴 레지던트 때 이 5분 만에 먹어야지 또 병원에 가서 환자를 또 보고 막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습관이 지금도 안 바뀌어요. 그래서 그리고 우리나라 음식 중에 제일 안 좋은 게 그거잖아요. 그 밥에다가 물 말아 먹는 거. 그럼 그냥 이게 들어가기 때문에 분해도 안 되고. 그러면 그 작용을 어디서 해야 되냐면 바로 위에서 해야 돼요. 그리고 저녁에 밥 먹고 자는 거. 밥 먹고 자면 또 밤에 자야 되는데 걔 위가 또 움직여줘야 되는. 이런 것들이 되게 안 좋은 습관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소식 작게 먹고 많이 씹으라 그래요. 그 많이 씹으면서 아밀라제라든지 이런 성분들이 충분히 나오면은 이 맛이 없는 것도 당분해서 맛있게 된다고 변한다고 하잖아요. 그만큼 씹으라 그래요. 그런 사람들이 건강해져요. 그러면은 이 분해가 충분히 되면 위산에서 위산이 조금만 나와도 돼요. 적절하게. 근데 분해가 제대로 안 되면 위산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굉장히 많이 나오면 뭐가 문제냐면 다 이 위산이 또 역류를 해버리네요. 그럼 역류성 식도염이 또 생길 수가 있어요. 그리고 위산이 충분히 안 되면 이 음식물이 제대로 분해가 안 된 음식들이 가면 이게 장으로 가요. 장으로 가면 걔네들이 또 유해균을 만들어버려요. 독소를. 그럼 내 몸에 있는 유익균들이 또 손상이 오게 되잖아요. 그래서 가장 기본은 뭐냐면 제일 좋은 거는 소식하고 그 다음에 오랫동안 씹고 식사 시간을 충분히 갖는 거. 이게 가장 기본입니다. 영양치료에. 그리고 거기에 이제 보조적으로 필요한 게 영양제하고 유산균이고 그것도 안 되면 이제 약밀치료로 이제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이제 유해물질 제거나 이제 해독작용 이런 과정을 통해서 내 몸의 이제 문제점들을 해결해 주라고 되어 있습니다. 유기산 검사를 해보면은 이렇게 나와요. 보면은 지방산 대사, 탄수화물 대사, 에너지 생성 뭐 이렇게 크게 이제 메틸화 조효소 지표, 뭐 신경 전달 물질 지표 이런 식으로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그 특히 항산화, 산화, 해독 지표, 일반 세균 대사물, 유산균 대사물, 크로스트리디움균 대사물, 곰팡이균 대사물 이런 식으로 해서 어디가 이상이 있는지를 이제 나오는데요. 보면은 첫 번째 지방대사. 지방대사는 지방을 섭취했을 때 내 몸에 어딘가에 문제가 있을 때 보면은 그 여기 이 세 가지 인자를 가지고 이제 그 얘기하는데 여기에 이상이 있다면 보통 이제 카르니틴이 문제가 있을 때 이런 생각이 나옵니다. 좀 이따 이제 다시 설명을 해드릴게요. 탄수화물 대사할 때 이분 같은 경우는 이쪽에 이제 탄수화물에 이제 그가 남아 있는 경우들 그리고 에너지 생성은 이 TCA 사이클 내에서 이런데 지금 현재 제대로 TCA 사이클이 안 굴러가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비타민 B군은 그래도 이분 같은 경우는 제대로 지금 비타민 B군들이 활동을 제대로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메틸라조유사 같은 게 아까 호모시스틴 얘기했잖아요. 이 메틸라조유수도 바로 비타민 6, 90이에요. 그러니까 이 비타민 B군 지표가 괜찮으니까 얘도 제대로 잘 가고 있고 근데 신경 전달 물질에서 이쪽에 이제 이상이 있는 거를 보고 대부분은 이제 괜찮은 이런 양상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항산화 지표였고 그 이분 같은 경우는 이제 활성산소라든지 지표들 자체는 괜찮고 해독의 문제, 세균적인 문제, 그다음에 유산균 대사, 크로스트리디움 대사, 그다음에 곰팡이균들의 이제 문제점들 같은 건 이제 봅니다. 하나하나 볼게요. 첫 번째 지방 대사. 우리가 지방을 먹어요. 지방산을 먹게 되면은 이 지방산이 들어오잖아요. 이게 다시 이 안으로 들어갈 때는 바로 카르니틴이라는 이제 영양제가 그 영양소가 필요해요. 만약 카르니틴이 없게 되면은 얘네들은 아디페이트라든지 이런 쪽으로 이제 쌓이게 되는 거죠. 이분 같은 경우 아까 보니까 요게 지금 쌓였잖아요. 바로 얘네들이 이제 제대로 안 가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많고요. 또 하나는 그 식품 첨가물이나 뭐 이런 여러 가지들이 또 관여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로 들어오게 되면 바로 얘네가 ATP로 들어갔을
만들어지는 과정 중에서 비타민 B2가 필요합니다. 사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결국은 비타민 B2와 카르니틴가 충분할 때 우리 몸은 이제 그 지방산이 잘 대사가 돼요. 그래서 비만한 사람들에서 영양제 중에 축전 중에 하는 게 바로 이게 카르니틴이에요. 왜 그러냐? 지방산을 미토콘드리아 내로 이동시켜서 에너지로 만드는 데 관여하기 때문에. 그리고 카르니틴만 안 되고 비타민 B2도 충분히 있을 때 바로 이게 옥시데이션을 유도하여 ATP를 생성한다는 거죠. 그게 바로 이제 지방 대사에 관여하는 거고요. 보면은 이제 이런 검사를 하게 되면 이런 것들이 나와요. 그래서 이상이 있고 없고, 이상이 있게 되면은 바로 카르니틴하고 비타민 B2를 충분히 먹어야지 우리 몸에 이제 옥시데이션이 제대로 이루어진다는 걸 보여준 자료고요. 그 다음에 이제 탄수화물. 탄수화물은 이제 글루코즈라고 보통 많이 말하죠. 얘가 그 피루베이트, 락테이트, 여기서 피루베이트가 아까 보면은 그 아세틸 코일로 가잖아요. 그런 것들이 제대로 갈 때 꼭 필요한 것들이 바로 이제 그 비타민 B군, E라고 비타민 B1, B2, B3, B5, 라이포익산, 코엔자임 Q10 이런 것들이 이제 도움이 된다고 되어 있고, 만약 이 젖산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충족이 되게 되면은 이 사람은 피로물질이 쌓이는 거예요. 사실. 그래서 이런 경우들 같은 경우는 특히 이제 운동선수들, 운동하고 나면은 젖산 축적이 굉장히 많이 나요. 그리고 암세포의 에너지원은 바로 그 당분이 암세포 내에서 젖산 형태로 축적이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 것들을 이제 없어지는 것들이 요러 애들이 제대로 있으면은 제대로 사이클로 가고요. 또 하나 이제 MSM 같은 게 이 락테이트를 없애지는 데 도움이 된다고 돼 있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검사들을 해보면 이렇게 나와 있고요. 거기에 필요한 이제 영양소들을 이제 섭취하면 돼요. 그리고 요 중에 요거 말고 이제 이 하이드록시 비투레이트라는 게 있는데, 이게 바로 이제 인슐린 저항성이 있는 경우들. 이럴 때는 이제 보통 크롬 같은 게 도움이 된다고 돼 있어요. 영양소들이. 그래서 당뇨 환자라든지 이런 경우들은 저렇게 나오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에너지 생성. 아까 TCA 사이클을 통해서 에너지가 이제 생성될 때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바로 코엔자임 Q10이라는 영양소예요. 우리가 이제 여기 가게 되면은 이 콜레스테롤, 이 코엔자임 Q10 이런 생성되는 과정 중에서 우연치 않게 이제 HMG 코에 리덕타제 이니비터라는 게 있어요. 이게 뭐냐? 우리가 보통 고지혈증 약인 스타틴이에요. 이거를 먹게 되면은 이 콜레스테롤도 생성이 안 되지만 코엔자임 Q10이 떨어져요. 그래서 스타틴 약을 많이 먹는 사람들이 기운이 없다고 하잖아요. 그 이유가 바로 코엔자임 Q10이 부족해서 그래요. 그래서 스타틴 약을 먹는 사람들은 반드시 코Q10을 먹어줘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 들으면 이 TCA 사이클을 통해서 에너지가 이제 생성되는 경우, 이때 결국은 코엔자임 Q10이 충분히 있어야 돼요. 만약 여기 보면은 코엔자임 Q10이 부족하게 되면은 이 사이클 자체가 제대로 이동을 하지를 못해요. 그래서 에너지 이 생성 과정, TCA 사이클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바로 코엔자임 Q10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가 마그네슘이고, 그 세 번째가 비타민 B군들이에요. 얘네들만 제대로 밸런스를, 균형을 유지하게 되면 우리 몸에 에너지를 만드는데 크게 문제는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수치상으로 나와 있는 게 이렇게 나와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비타민 B군. 비타민 B군도 이런 대사들 과정들, 이 발린이나 루신 이런 건 다 단백질이거든요. 이런들 대사되는 과정들 중에서 비타민 B군들이 충분히 있을 때 제대로 이렇게 관여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비타민 B군을 에너지의 비타민이라고 하는 이유가 이런 이유고요. 그리고 저녁에는 비타민 B군을 먹지 말라고 그래요. 왜 그러냐? 얘네들이 활발히 대사가 되면은 수면을 방해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비타민 B군은 가급적이면 아침에 먹으라는 게 제일 좋습니다. 대사 상태 보면 이렇게 이제 나와 있는 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신경 전달 물질. 신경 전달 물질 보면 우리 가장 대표적인 게 트립토판. 트립토판이 이렇게 이제 갔을 때 이제 니코틴산이나 이런 것들을 생성하고, 그 다음에 이제 멜라토닌을 생성할 때 이때 중요한 영양소가 바로 비타민 B6예요. 그리고 이런 티로신에서 결국은 도파민, 노르에피네핀, 에피네피로 이제 신경 전달 물질 되는 과정에서 필요한 것들이 비타민 B6, 굴이라든지 비타민 C, 샘 이런 것들이 결국은 충분히 있을 때 우리 몸이 이제 신경 전달 물질이 제대로 이제 가는 거죠. 그러니까 어디에 하나하나 순간들 같은 게 우리 몸은 굉장히 중요한 여러 가지 이제 기관으로 되어 있고 각각의 이제 메커니즘들이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특히 신경 전달 물질 중에서 가장 중요한 영양소는 비타민 B6예요. 얘가 뇌 신경 전달 물질 대사의 가장 중요한 영양소라는 거죠.
그래서 자폐아이들이 가장 기본으로 먹는 영양소가 바로 비타민 B6고요. 그리고 비타민 B6가 제대로 우리 몸에서 작용할 때는 마그네슘이 꼭 필요하다고 그래요. 그래서 비타민 B6하고 마그네슘이 궁합이 제일 잘 맞다고 하고요. 또 얘네들 같은 경우는 비타민 C가 우리가 보면은 좋긴 하지만 신장결석 유발시키지 않을까 이런 걱정을 하잖아요. 근데 이 비타민 B6하고 마그네슘을 충분히 먹게 되면은 비타민 C로 인한 신장결석을 최소 6분의 1에서 300분의 1까지 줄일 수 있다고 돼 있어요. 그래서 병원에서 이제 비타민 C 주사를 놓으면은 반드시 마그네슘을 거기다 섞습니다. 그 이유가 혹시라도 그런 거를 예방해 주기 때문에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검사들 보게 되면 이렇게 돼 있고 거기에 맞는 이제 영양소들을 이제 처방하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독소는 지금 현재 우리가 면역이란 얘기와 더불어 해독이란 개념을 참 굉장히 중요시 생각해요. 그만큼 우리 몸에서 해독은 굉장히 중요한데 독소는 정말 모든 환경이 다 독소와 관련되고 하루에도 정말 독소랑도 싸우는 거잖아요. 그럴 때 이제 자일렌이라든지 뭐 암모니아, 장내 보면은 우리가 보통 음식 먹고 나서 가스가 심하게 나는 게 암모니아 생성이 많이 늘어나서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런 몸을 통해서 우리 몸에 이제 이 독소가 쌓이는데 이 독소를 해결해 주는 가장 좋은 게 이제 글루타치온, 유황, MSM 이런 것들이 이제 없애주는 것들에 작용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해독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게 메티오닌이 들어오면 호모시스틴이 생성이 돼요. 그때 비타민 6하고 뭐 12 그다음에 이제 엽산들이 이렇게 필요하고요. 이게 제대로 가게 되면은 6을 통해서 가면은 글루타치온 생성을 관여합니다. 글루타치온이 바로 우리 몸에서 해독에 중요한 영양소 중에 하나죠. 이렇게 이제 빠져나가게 필요할 때 이제 비타민 B6라든지 이런 게 도움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독소하고 이럴 때 중요한 것들은 뭐냐? 제일 대표적인 거는 글루타치온이에요. 그리고 이제 글루타치온은 이제 주로 주사밖에 없기 때문에 먹는 걸로는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가 대부분 이제 해독에 이제 주로 하는 영양소는 MSM이라는 거를 제일 많이 먹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장내 음식들, 영어로 써지게 되지만 장내 음식을 먹게 되면은 이 음식들 안 좋은 것들이 이제 장에서 생성이 돼요. 그 생성되는 것들이 이제 박테리아, 세균, 클로스트리디움, 펑거스, 진균, 캔디다 이런 것들이 오면은 얘네들의 이제 독소 물질이 포탈베인이라는 이제 혈관을 통해서 우리 몸으로 들어가서 간으로 거쳐서 이제 신장을 통해서 소변으로 빠져나오게 돼요. 얘네들이 많이 생성되면 여기에 관련된 이제 대사산물들이 이제 소변으로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보면은 여기 음식을 먹게 돼요. 슈가를 많이 먹으면은 요런 것들, 폴리페놀이나 이런 그런 음식들을 먹게 되면 박테리아가 많이 생성됐다. 그러면은 소변 속에서 이제는 벤조에이트라든지 락테이트 이런 것들이 생성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클로스트리디아가 생기면, 클로스트리디아는 주로 이제 클로스트리디움은 항생제 많이 먹은 사람들이 장내 생기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요런 것들이 오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설탕, 슈가, 탄수화물 많이 먹어서 걔네가 이제 세균을 유발시킨다. 그러면은 이제 락테이트가 이제 증가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스트라든지 펑거스라는 이제 진균이라든지 얘네들이 많이 생기되면은 아라비노스톨이라든지 요런 게 이제 생성이 되게 돼요. 그거를 이제 유기산 검사에서 이제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보면은 요렇게 이제 거기에 맞게 이제 나오는 균형들이고요. 그걸 가지고 이제 거기에 맞게 처방하는데 가장 기본은 유산균이에요. 그래서 좋은 유산균을 먹는 게 가장 기본이고요. 그리고 필요에 따라서 이제 이 사람은 너무 심각하다. 그러면 이제 항생제라든지 항진균제를 병원에서 이제 처방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이제 보게 되게 됩니다. 여러분들 혹시라도 그런 유기산 검사를 하고 나면은 병원에서는 기본적인 것들만 설명해 줘요. 그리고 한 번 정도 본인이 한번 쫙 읽어보고 오세요. 그리고 다시 병원에 찾아와서 그 결과지를 가지고 의사한테 다시 자기가 궁금한 거를 설명을 들으면 훨씬 더 나아요. 근데 아무도 모르는 상황에서 그 결과지가 굉장히 두껍거든요. 그거를 다 설명해 줘봤자 잘 알아듣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본인 스스로 공부하고 처음에 기본적인 건 저도 병원에 검사하고 나면 환자한테 기본적인 거는 설명해 줘요. 앞에 몇 장을. 그리고 본인이 읽어보고 나중에 그거 가지고 다시 또 오면은 제가 또 추가적으로 궁금한 걸 설명해 줄 수가 있는 거죠. 임상 사례를 보면은 21세 여자 환자, 정신분열증을 주소로 정신과의 치료를 받던 환자인데 유기산 검사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게 아까 이제 지방산이에요. 지방산 중에서 이제 아디페이트하고 서버레이트가 이게 증가돼 있고,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말로네이트는 정상이었어요. 대사 과정 중에 보면은 요게 이제 증가가 된 거죠. 그러면 지방산이 이렇게 갔는데
결국은 얘가 일로 가지를 못하고 이걸로 간 거죠. 얘는 제대로 들어오고 있는 거고. 그럼 뭐냐면 바로 카르니틴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은 결국은 카르니틴 결핍 환자였어요. 어려서부터. 그래서 이 친구는 평생을 카르니틴을 먹고 살면서 정성분열증이 좋아졌던 경우들. 그래서 현대의학이 결국은 뭘 놓쳤던 것들도 있지만 항상 둘이 이게 조합을 잘 이루어지면 많이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거죠. 마지막 검사로 이제 그 음식 알러지 검사를 얘기해 줄게요. 이건 뭐냐면은 우리가 이제 그 IgE하고 IgG라는 게 있습니다. IgE는 뭐냐? 아나필락시 반응이에요. 먹으면 바로 부작용이 생기는 거. 알러지 반응이 생기는 거를 이제 IgE라고 하고요. IgG는 평상시에 먹고 있지만 알러지 반응이 바로 안 생겨요. 안티젠 안티바디 반응이에요. 말 그대로 이 음식이 들어왔어요. 독소지만은 내 몸의 안티바디, 항체랑 결합해서 염증을 조금 생겨요. 그때까지는 문제가 없어요. 근데 이게 점점 쌓여요. 그래서 우리가 역치라고 하는 순간이 있거든요. 그 이상을 넘어가게 되면 우리 몸에서 이제 질병을 유발시키는 거죠. 그거를 이제 그 안티젠 안티바디 반응이라고 이제 보통 얘기하는 거고요. 실제 이제 IgE하고 IgG를 보게 되면은 IgE는 발생률이 굉장히 낮습니다. 보통 이제 우리가 보면은 알아요. 내가 어떤 뭐 돼지고기 먹었더니 그 다음에 두드러기가 바로 생겼다. 그럼 이 사람은 IgE인 거예요. 그리고 2시간 내에 즉각적으로 반응하고 주로 반응은 뭐냐면 피부, 호흡기, 소화기 요 세 가지만 나타나요. IgE 반응. 반면에 IgG는 뭐냐면은 발생률은 굉장히 높아요. 근데 우리가 몰라요. 얘가 IgG에 대한 반응이 있는 점을. 만성적으로 오랫동안 노출돼야 되고 어떤 음식이 유발하는지를 알기를 어렵고 이건 안티젠 안티바디 반응에 의한 염증 반응이기 때문에.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보통 모든 장기와 관계가 있어요. 혹시 이렇게 알러지가 있는 거, IgG에 염증이 있는 사람은 두통이 생길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배가 아플 수도 있고 다양하게 그런 반응들이 온다는 거죠. 대신 얘는 2년 동안 피해야 돼요. 얘는 보통 한 6개월 이내면 대부분 다 없어져요. 그리고 한 달만 해도 제대로 이제 항체 변화가 바로 생겨요. 그래서 보통 그런 분들 계세요. 어떤 검사를 했는데 이번 달 검사하고 다음 달 검사가 결과가 다르다. 이 음식 푸드 IgG 검사는 그럴 수가 있어요. 그거는 몇 달 사이에도 이런 변화가 생길 수가 있어요. 단 IgE 같은 경우는 몇 달 새에 변화가 안 생겨요. 최소한 2년 동안 생활 습관을 변화해야만이 변화가 생긴다는 거죠. 그런 게 이제 차이점이에요.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서구화된 식생활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불규칙한 식생활 이런 걸로 인해서 장점막에 손상이 오고요. 그로 인해서 항원성 음식이 장 전망을 통해 체내로 유입이 되고 이게 이제 병균으로 인식이 되면서 면역 활동을 시작하게 되고 이게 밸런스가 깨지는 거죠. 서구인 같은 경우, 미국 같은 경우는 한 50% 정도 되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이게 옛날 데이터에서 25%지만 지금은 한 40% 이상은 되는 것 같아요. 굉장히 많이 지금 했고 몇 년 전에 어디 초등학교인가 거기 어때가 우유 먹고 카레 먹고 갑자기 또 이런 상태 나빠졌던 경우가 이제 방송에 나왔는데 걔는 우유에 대한 알러지가 있는 거죠. 근데 요새 단체 급식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옛날에는 어머님들이 집에서 싸줬잖아요. 그걸. 근데 지금은 다 단체 금식이니까 이게 조절이 안 되기 때문에. 근데 우리 애들이 만약 그런 알러지가 있는 애는 집에서 싸줘야 돼요. 그래서 관리를 안 해주면은 똑같이 노출되면 정말 계속 나빠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증상은 보통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다 생길 수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식은땀, 두통, 안구 건조, 근육통 이런 것도 다 음식의 알러지 때문에 생기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본인이 원인 모르게 어떤 질병이 있는 것 같다. 근데 검사를 해서 이상이 없다. 그러면 한 번 정도 음식 알러지를 검사를 하고 그 음식을 배척하는 게 하나의 치료법 중에 하나입니다. 실제 검사를 해보면은 3단계, 2단계, 1단계, 그 다음에 이게 0단계인데 여기까지는 정상이에요. 근데 1단계는 보통 한두 달 끊으면 되고 2단계 같은 경우는 3, 4개월. 그 다음에 3단계 같은 경우는 보통 한 6개월 정도 배제하라고 그래요. 근데 어떤 사람들 같은 경우는 왕창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대부분이 다 이게 알러지가 나오는 경우들. 그런 경우는 가장 심각한 것부터 없애라고 그래요. 그러면서 이제 차츰차츰 줄이는 게 원칙입니다. 이 기능학적인 검사는 사실은 치료는 결국은 환자분들이 해줘야 돼요. 우리는 결국은 제시만 해주고 그거의 생활습관 변화는 본인 스스로가 하지 않으면 치료가 약처럼 바로 나타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논문으로 나온 건데 114명의 다양한 임상 증상을 가진 환자를 대상으로 IgG 검사를 했더니 IG 수치가
높은 음식물을 제거했더니 증상이 좋아졌더라. 실제 그렇습니다. 이 음식에 대한 알러지가 있는 사람들을 가지고 그 음식을 배제해 주면은 정말 내 몸의 염증들이 감소하기 때문에 좋아지는 걸 느껴요. 그래서 이런 검사들은 어떤 사람을 대상으로 하느냐? 비타민 검사들은 본인 내가 지금 알고 싶은 거, 특정 비타민들, 비타민 D 알고 싶으면 비타민 D 검사하면 되고, 코엔자임 Q10 알고 싶으면 하면 되고, 호모시스틴 각각 하나씩 할 수 있는 게 거고요. 그다음에 모바일 검사 같은 경우는 주로 자폐증 애들이 할 수 있고, 그리고 타액 검사는 만성피로증후군 환자들한테 추천하고요. 그다음에 유기상 검사는 내 몸의 이제 기능 상태, 장 기능 상태 이런 걸 알고 싶다. 그럼 유기상 검사를 한번 해보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알러지, 음식 알러지는 아토피, 알레르기 질환, 자폐증, 류마티스 질환, 난치성 질환 이런 사람들한테 이제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검사라는 거는 결국은 내가 필요한 검사를 하게 되고 거기에 이제 즉각 맞춰서 검사를 하고 이 검사를 통해서 내 몸에 맞는 영양제를 선택하고 내 몸에 맞는 이제 치료를 하는데 가장 기본은 영양제가 아니라 생활 습관의 변화, 수면 운동 영양이에요. 그리고 영양제는 어떻게 보면은 네 번째. 근데 적절하게만 쓰면은 정말 좋은 결과를 이제 얻을 수가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나갔네요, 진짜. 할 얘기는 저한테 이제 그 얘기를 많이 해요. 저는 어떤 비타민 먹냐 얘기를 하는데 저는 아침에 집사람이 이렇게 해줘갖고 이렇게 먹고 있고요. 네, 찍지 마세요. 그냥 그렇게 요거는 그냥 넘어갈게요. 보통 이제 자가적으로 이제 증상을 조절하는 게 이제 이 잠을 자도 피로가 쉽게 풀리지 않는 경우, 감기가 자주 걸리는 경우, 이게 어떻게 보면 이 9가지가 내 몸에 사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그 중에 3개까지는 괜찮아요. 근데 4개부터 6개부터는 4개에서 6개 사이는 내 몸에 지금 망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리고 7개가 넘어가면 진짜 심각한 문제에 도달하고 있어요. 그러면 자기 스스로 체크할 수 있는 체크 중에 하나가 이 9가지 이거고요. 그리고 이거는 넘어갈게요. 올리는 방법들. 그리고 이 하버드 음식 피라미드 뭐냐면은 이 좋은 음식 그리고 운동, 채소와 과일 먹고 위쪽으로 갈수록 피하라고 했어요. 근데 과거에 비해서 바뀐 게 뭐냐면 하버드에서도 이 영양제를 먹으라고 해줍니다. 왜 이 문제가 생겼냐면 첫 번째는 음식 속에 있는 영양 성분이 부족해졌어요. 옛날보다. 그거는 우리가 그 토양이 산성화되는 토양이 많고 이모작, 삼모작을 하기 때문에. 그리고 제철 과일을 먹는 게 아니라 사철 과일이에요. 아무 때나 우리가 먹을 수 있어요, 과일을. 그러다 보니까 그 속에 있는 영양 성분은 옛날보다 뭐 10분의 1에서 많게는 뭐 2분의 1 뭐 이렇게 다양하게 너무나도 부족하기 때문에 결국 외부로부터 영양을 먹어야 되는데 그 중에 꼭 챙겨야 되는 거는 종합 비타민하고 비타민 D 정도는 꼭 먹어주라는 게 이제 이런 그 하버드에서 추천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영양제를 먹을 때 가장 기본은 뭐냐면은 식생활 개선을 먼저 해야 돼요. 이 식생활 개선을 하지 않는 상황에서 영양제만 한참 먹었다고 해서 절대 좋아지진 않습니다. 그 중에 가장 기본은 수면이에요. 수면 회복에 최대한 노력을 하고요. 그리고 그 영양제를 복용하는 목표가 명확해야 돼요. 남들이 먹으니까 따라 먹는다. 이거 절대 안 돼요. 내가 이 영양제를 먹어야 되는 원칙이 딱 있고 그리고 처음에 시작할 때는 항상 3개 이하로 시작해요. 그리고 3개월 간격, 2개월에서 3개월 간격으로 추가하거나 빼거나 하면서 종류를 늘리는 거예요. 그런 게 이제 원칙이라는 거고요. 너무 조금만 더 하고 이제 끝낼게요. 그 논란이 되고 있는 비타민에 대해서 2가지만 설명해 드릴게요. 첫 번째는 종합 비타민이에요. 이 종합 비타민을 그 2007년도인가 코펜하겐 쇼크가 나옵니다. 뭐냐 하면은 종합 비타민을 먹었더니 오히려 암 발생률이 늘어나고 사망률이 늘어나다. 그러니까 왜 그런가 했더니 종합 비타민 속에 있는 비타민 A하고 E 때문에 그렇다고 해요. 얘네들은 지용성 비타민인데 지용성 비타민은 아시는 것처럼 우리 몸에 많으면 오히려 독이 됩니다. 근데 얘네들이 그 작용을 하고 나서 산화된 형태로 축적이 돼요. 특히 이제 폐 쪽이에요. 그래서 이게 남게 되면은 손상을 줘서 오히려 폐암 발생률을 증가시킨다고 그래갖고 실제 흡연자들 보니까 이렇게 되고 그리고 그 대상으로 이 검사를 해봤더니 진짜 폐암 발생률이 증가한다고 그래서 애들한테는 필요합니다. 애들한테는 비타민 A가 필요해요. 근데 성인 같은 경우는 종합 비타민 속에서 굳이 비타민 A가 없는 거를 추천해주고 있어요. 요새는. 그게 이제 원칙이고. 그래서 여기 보면 그리고 임산부들 같은 경우도 임신 1기 때는 그 이 비타민 A가 그 기형아 출산의 원인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드름 치료하잖아요. 여드름 치료하면은 3개월 동안은 그 임신하지 말라고 그래요. 그 이유가 뭐냐면 여드름 약이 바로 비타민 A 유도체인 로아큐탄이라는 약이에요. 그래서 그 약을 먹게 되면 최소한 3개월 동안은 임신하지 말라는 이유가 바로 내 몸에 그
보통 이제 지용성 비타민은 최소 한 달에서 3개월은 내 몸에 쌓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돼 있는 거죠. 근데 소아, 애들한테는 반드시 비타민 A가 필요해요. 성장과 발달, 면역을 위해서 있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칼슘제. 칼슘제는 과거에는 뼈 형성을 위해서 칼슘제가 굉장히 많이 섭취하라고 그랬어요. 2000년도 초만 해도 칼슘제가 가장 대표적인 영양제로서 꼭 먹으라는 영양제라고 했는데, 그래서 제일 많이 처방됐던 영양제 중에 하나죠. 근데 이 연구 결과가 나옵니다. 뭐냐면은 칼슘제가 이렇게 많이 처방되다가 2008년도에 한번 딱 칼슘제가 꺾여요. 그 이유는 뭐냐? 바로 그 비타민 D라는 얘기가 나와. 비타민 D를 먹어야지 우리 몸에서 이제 그 칼슘이 제대로 흡수가 된다는 거예요. 칼슘제 암만 먹어봤자 우리 몸에 흡수가 안 될 뿐만 아니라 좋은 칼슘이 안 들어온다는 거죠. 그리고 더 놀라운 게 2010년도에 나옵니다. 칼슘제만 먹었더니 오히려 메타 분석이 나왔더니 그 심근경색이나 뇌졸중 발생이 더 증가한다는 거죠. 그게 이제 이 결과들이거든요. 칼슘제를 먹었던 분하고 안 먹었던 분. 그래서 먹었던 분들은 이게 이 마이오카디얼 임팍에 대한 심근경색이에요. 발생률이 더 증가하고 뇌졸중 환자들도 더 많이 증가한다는 데 나오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는 칼슘제 섭취가 정말 필요한 사람들만 먹고 그러지 않은 사람들은 가급적이면 음식을 통해서 섭취하라는 게 이제 최근 연구 결과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돼 있고요. 그래서 비타민을 선택하는 거는 이제 여러 가지인데 저희가 이제 보통 병원에서 이제 처방하는 거는 이렇게 이제 환자들한테 이제 추천하고 있고요. 예. 마지막에 좀 이상하게 끝나긴 했는데요. 제 강의는 여기까지 끝낼게요. 혹시라도 질문 있는 사람들은 쉬는 시간에 개인적으로 물어본다든지 아니면은 그 카페에다가 질문 올리시면 제가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